2021학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모의고사 6, 7단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정의,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1번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다. 네, 이거 맞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내용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정의의 내용은 바뀌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마 조선시대 때 정의라면은요, 유교, 아니면 성리학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서도 정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회 유지하는데 정의로운 사회는 필수적이다. 만약에 정의가 없다면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잘해도 칭찬받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 개인만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요거는 잘못됐죠.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정의는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4번, 정의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절한다. 그렇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냐,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갈등과 분쟁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의에 대한 구분의 문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정의와 또 하나는 특수적 정의로 구분합니다. 특수적 정의. 이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에서 특수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2번, 3번, 4번이 특수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일반적 정의로 그냥 법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것, 그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을 그럼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거를 올바르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잘못됐어요. 그럼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죠? 요거를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교정적 정의. 두 번째, 교환의 결과가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상거래를 할 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물건을 서로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비싼 물건을 싸게 사도 안 되겠고, 너무 싼 물건을 비싸게 사도 안 되겠죠. 그래서 교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적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네, 공정하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재화를 많이 받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 이것이 공정하게 분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분배적 정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배적 정의.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열심히 많이 일을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좀 적게 일을 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거를 갖다가 업적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업적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다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희들 다 똑같이 평등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좀 많이 받고 저는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적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즉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많은 사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많이 받고 능력이 적으면은 적게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사람이 가족 형편이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장애인이어서 저 사람이 좀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좀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저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적게 받고 등등등. 네, 이렇게 분배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배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문제에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분배의 기준은 방금 전에 저희 배운 거죠. 분배의 기준. 네, 분배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느냐 아니면 대학을 못 나왔느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느냐 아니면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일을 적게 했느냐 업적에 따라서 아니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친구이냐 아니면 적게 필요한 친구이냐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딱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배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어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을 때 이 장학금을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한테 줄 수도 있지만 가장 형편이 어려운 친구한테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주의 사상의 분배 기준이 된다.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에서 분배 기준이 된대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인데요. 이 사상에서는요. 가급적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게 사회주의 사상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게 좋죠.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없는 좋은 능력이 이런 좋은 분배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힘들고 가난한 사람 위주로 도와준다고 하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봤자 국가로부터 뭐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히려 힘들게 살수록 그래서 저 힘들어요. 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열심히 노력은 안 하겠고.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배를 우리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정의란 천하의 바른 정도를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정의란 바른 정도를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정의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바른 정도, 이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바른 길. 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요, 동양의 공자라고 하는 사상가입니다. 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즉 도덕적으로 옳은 삶, 이게 이제 바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도덕적으로 옳은 삶.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공자예요. 공자라는 분은요, 바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한 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는 게 나오죠. 정의관 중에서는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습니다. 이 두 정의관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상가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유주의 대표적인 그 정의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과 존 롤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네, 노직과 롤스.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맥킨타이어, 그다음에 마이클 샌델 교수, 와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좋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노직이라고 하는 분은요, 노직, 완벽한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아주 기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되는 사람인데, 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국가의 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나서지 말라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합이 그 사회이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국가라는 거예요. 개인과 국가가 있으면 개인이 더 중요하지 국가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하고 노직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이제 롤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롤스. 이분도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분도 자유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약간은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살짝 있게 되는데, 그게 무지의 베일에 쌓인 상태에서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요 다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롤스에 대한 사상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직이 완벽한 자유주의자고, 롤스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람으로서 약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사람이 롤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 샌델, 와이처라고 하는 분은요, 완벽한 공동체주의자로 개인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보게 되면, 사회는 개인의 합이다. 그렇죠. 그냥 개인의 합이 그냥 사회이다. 같다. 사회가 더 대단하고 국가가 더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냥 개인의 합이 사회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맞습니다. 2번,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된다. 중립적인 입장. 그렇죠. 국가는요, 개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요. 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3번,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미덕을 제시한다. 이게 틀렸죠. 공동체의 미덕을 제시한다면 이건 공동체주의자가 될 겁니다. 4번, 국가는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렇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롤스라고 하는 분의 자유주의자죠. 롤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바로 이제 해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6번 문제가 이에 대한 해당이 돼요. 네. 자, 롤스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일단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요. 롤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제1원칙을 일단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첫 번째로 내세웠는데, 제2원칙이 있어요. 제2원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나오게 돼요. 네. 자, 이 롤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요, 롤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있고 중간인 사람이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부자, 중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와 중간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점수가 제일 좋은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사회 점수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돈을 제일 적게 번다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돈을 제일 잘 벌겠죠? 네,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네. 그런데 기준을 또 다르게 바꿔볼게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축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적게 번다고 하면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아요. 선생님은 정말 축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돈을 제일 적게 벌 거예요. 이거 기준이 너무 안 좋은데요. 즉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순서를 세우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기준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를 가정해 봅시다. 선생님은요 사회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축구나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모릅니다. 선생님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지의 베일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무지의 베일의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최저 수혜자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최저 수혜자. 참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꼴찌래요. 축구인가? 축구를 해서 내가 꼴찌인가? 그래서 제가 꼴찌를 해서 제일 적게 번대요. 평생 월급을 100만원 뿐이 못 받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평생을 살라고? 장가도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10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국가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데, 제가 최저 수혜자인데,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국가한테 모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최소한 한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만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최저 수혜자가 아니라 최고 수혜자라고 치면 그리고 월급으로 한 1000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이제 정해졌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최저 수혜자일 때 받을 돈 내가 번 돈 100만원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돈 100만원이 있죠. 그 지원받고 싶은 그 100만원을 내가 1000만원을 번다고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최대 수혜자가. 따라서 최대 수혜자는 만약에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선수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친구가 매 수백억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차등의 원칙. 그러니까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돈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사람이 이제 자기 기준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 자기가 꼴찌라고 한다면 만약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축구로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잘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엄청 부자들이 번 돈은 그 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롤스는 봤던 겁니다. 자유주의자이지만 약간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롤스에서는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어요. 축구로 정해졌네요. 이런. 그렇다면 선생님은 축구로 정해졌다 그러면 최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은 제가 사회를 가르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다. 사회를 가르치는 거 포기하고 지금 당장 동네 축구 클럽이라도 들어가서 축구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저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를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롤스의 사상을 좀 봤는데요. 자,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사람의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평등한 분배 또는 필요에 의한 분배가 사회주의자가 지향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정당한 분배를 위해 국는 소멸되어야 한다. 이거 아마 국가일 거예요. 국가는 소멸되어야 한다. 정당한 분배를 위해 국가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국가는 필요합니다. 국가는 필요하고요. 3번, 차등의 원칙에 의해 복지 정책을 반대한다. 차등의 원칙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같은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분배한다.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겠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되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사람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개인의 자유와 거리를 강조한다.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1번하고 2번은 둘 다 사회주의적 사상가들이에요. 사회주의 사상가들, 결과와 평등을 주장한다. 이 사회주의 사상가, 결과와 평등을 주장하는 요 대표적인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투명한 유리로 가로막혀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더라도 고의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투명한 유리로 막혀 있대요. 네네. 이게 여성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여성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나중에 또 임신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들에 비해서는요, 네,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윗사람들이 여성이 승진하는 거를 일부러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은 참 뛰어난데 왜 내가 승진이 잘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투명한 유리를 가로막혀 있어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로 유리천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예전부터 시험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아마 예전에 1회, 2회 내용에서도 한번 봤던 건데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보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 일단 사회 서비스부터 보면은요, 사회 서비스는요, 금전, 즉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비금전적 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비금전적, 금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가 매우 중요하죠.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회보험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회보험에는, 그렇죠,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4대 보험. 네. 건강보험, 네.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공공부조에는 뭐가 있죠?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죠. 기초생활보장제도.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사람이 의무 가입이 원칙이에요. 사회보험의 원칙은 의무 가입입니다. 의무 가입.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개인과 정부, 기업이 분담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로 의무 가입의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답이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대보험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아직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꼭 사대보험을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극적 우대 조치.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에 차별받던 사람들을 우대 조치하는 거예요. 차별받던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뭐 장애인을 우대 조치한다거나 여성들을 우대 조치한다거나 이때 장애인과 여성들은 이미 차별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우대 조치하는 것을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합니다. 1번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당연히 맞죠. 2번 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을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해서 여성을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장애인이 특별하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대 정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 지나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네. 여성에 대한 할당을 하게 되면 남성이 차별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면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도 가능합니다. 4번 적극적 우대 조치로 차별과 갈등은 사라진다. 아니죠. 적극적 우대 조치 한다라고 해도요. 그렇게 해서 취직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 내에서 또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별과 갈등은 적극적 우대 조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되겠습니다. 네, 7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1번 건조지역의 생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조지역이군요. 네, 문화지역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문화지역. 네. 자, 건조지역 하면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나라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건조문화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라의 공통점으로는요, 주로 이슬람교를 좀 많이 믿어요.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 이유는요,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건조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 네.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따가워요. 그래서 햇빛을 햇빛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천으로 감싸는 헐렁한 천으로 감싸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건조 지역에서의 집은요 보통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벽이 굉장히 두껍고 창문이 굉장히 작은데 그 이유는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바깥과 안의 온도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건조 지역이 사막인데 사막은 더울까요? 추울까요? 라고 물으면 좀 덥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막은요 밤에는 추워요.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햇빛이 받는 곳은 굉장히 더운데 밤이 되면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냥 잘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사막에서는 그냥 난로를 피우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난로가 꼭 필요해요. 그 정도로 밤에 춥습니다. 낮에만 더워요. 그 일교차가 매우 크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이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이 발달한다. 1번에 튀었네요. 쌀은 논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논은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조지역은 물이 적잖아요. 이걸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재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식으로 하기에는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건조지역 사람들의 주식은 주로 밀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집. 네, 맞고요. 3번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네, 맞습니다. 4번 얇은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헐랑한 옷을 입고 있다. 네, 4번도 맞게 됩니다. 1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권은 무엇인가? 네. 여러 지역의 문화권이 있는데요. 네. 좀 알아두면 좋은 문화권이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있으니 각각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서유럽 문화권인데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어요. 영국의 문화, 영국 또는 독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이나 독일 지역이 북서유럽이 되는데 이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알려드리면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종교가 개신교라는 걸 많이 믿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교회라고 있죠? 그런 개신교 계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요, 혼합 농업과 낙농업을 통해서 우유와 치즈를 생산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 지역 특성이에요. 자, 반면에 동부유럽 하면은요,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폴란드 이런 나라가 있어요. 네. 이 지역은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면은요, 이 지역의 민족은 슬라브족이 상당히 많아요. 슬라브족. 그 다음에 종교는 정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네,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부르는데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정교인데 크리스트교의 한 종류예요. 네,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농업은 이제 밀농사를 좀 많이 짓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부유럽이 되겠고요. 다음에 남부유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부유럽은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 네, 그 다음에 스페인. 네, 이런 나라가 되겠고요. 그 남부유럽의 특징은 대부분의 민족이 라틴족이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을 많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은요, 수목 농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요. 포도나무, 오렌지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네, 이게 특성인데, 유럽을 북서유럽, 동부유럽, 남부유럽으로 나눠서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북서유럽, 이렇게 해서 남부유럽, 그다음에 동부유럽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에 라틴족 가톨릭 비율이 높다,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포도, 올리브, 오렌지를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는 시간을 좀 내서 꼭 공부를 따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다음에서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네요. 문화 변동의 요인. 그 문화 변동의 요인은요, 크게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이 있어요. 네. 내재적 변동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발명. 그 다음에 있던 걸 찾아낸 것, 발견이라고 합니다. 네. 없던 걸 만든 건 발명, 네. 있었는데 찾아낸 거는 발견. 네. 이게 내재적 변동의 원인이고요. 외재적 변동에는요, 전파가 있어요. 전파요. 네네. 전파는 외부에서 그런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 중에서 직접 들어오면 직접 전파고요. 아니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간접 전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자극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극전파. 이 자극전파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직접 전파나 간접 전파가 이루어졌어요. 전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발명이 이루어지면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전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명이 이루어지면 자극전파라고 해요. 13번에 보면 인간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활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활을 없던 걸 만든 거죠. 활 시위를 잡아당기었다가 놓으면 발생하는 소리를 이용하여 현악계를 만들었다. 이것도 만들었네요. 없던 걸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답은 발명이 됩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4번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체로키 인디언은 영어의 알파벳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체로키 문자를 만들었다. 이거 못하네요. 얻어서. 신라의 설총은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두를 발명하였다. 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발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전파를 받았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 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오타는 선생님이 고쳐가지고서는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15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 접변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문화 접변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문화 접변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두 개의 문화가, 어느 한 문화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해당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는데요. A 문화만 남았어요. B 문화는 사라졌어요. 아예 B 문화는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A만 남은 겁니다. 아니 반대도 돼요. A가 사라지고 B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문화 동화. 네, 알아주세요. 다음에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는데 전혀 다른 C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물론 근데 C 문화 안에 A 문화 요소와 B 문화 요소가 들어있긴 해요. 예를 들면 A는 피자, A는 피자입니다. B는 불고기예요. 근데 C가 뭐냐면은 불고기 피자예요. 불고기 피자는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온 피자와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먹는 불고기를 합쳐서 불고기 피자를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우리나라만의 피자인 불고기 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물론 A, 불고기도 있고 B, 피자도 있어요. 네, 다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 융합.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A 문화와 B 문화가 서로 만나는데 그 A 문화와 B 문화가 동시에 다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는 그 한약방, 한의원이라고 있죠? 한의원. 우리나라 전통 의원이에요. 한의원이 있고 외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게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병원. 네, 그런데 서양의 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의 한의원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네, 한의원도 있고 병원도 둘 다 있습니다. 이게 같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를 문화 병존이라고 부릅니다. 문화 병존.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네. 이때 문화 동화를 다른 용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네. 용광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용광로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녹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녹아서 없어지죠. 네. 용광로 이론이라서 문화 동화와 같은 개념이고요. 다음에 문화 병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존재하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합니다. 샐러드는요, 그렇죠. 그 샐러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개성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오늘 문화병존, 다른 말로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전통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제3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돼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C가 된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통 문화의 올바른 기능이 아닌 것은 최근에 보셨나요? 이나이치라고 하는 그룹이 수군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이용해서 아주 힙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죠. 그럼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나이치 그룹.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 제목이 범 내려온다인가요? 범 내려온다. 아니면 좌우나절, 어류도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런 전통 문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수군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그렇죠. 판소리라는 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문화 것이죠. 판소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것이에요. 자긍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3번, 구석원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유대감에도 도움이 되죠. 그 맞습니다.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지니게 해준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다, 올바른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긍심을 주는 건 좋은데요.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 그건 아니죠. 다른 문화도 좋고 우리 문화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거지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좀 편협된 사고방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가치가 있다. 어디서 많이 배웠죠? 그렇죠. 이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잖아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보는 거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특성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의 특성 중에서 문화는 역사적 배경, 자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문화에 내재된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있다. 그렇죠. 모든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있어요. 이 특수성이라는 말은요, 다양하다는 뜻이고요. 보편적이라는 얘기는요, 공통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문화 요소도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은 보편성이 됩니다.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있다. 보편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인사만 해도 그래요. 인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보편성이에요. 그러나 인사하는 방법, 어디는 고개를 숙인다. 어디는 손으로 악수를 한다. 어디는 코를 굽인다. 인사 방법이 다양하죠. 요거는 특수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다음 내용과 같은 문화 이해 태도. 문화 이해 태도 예전에도 나왔던 거죠. 그죠? 자, 문화 이해 태도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 문화가 타 문화보다 우수하다. 요거를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보다 타 문화가 더 우수하다. 문화 4대주의. 모든 문화는 그 사회의 환경이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거를 상대주의라고 하죠. 앞에 있는 두 개는요, 문화에 우열이 있어요.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는요, 우열이 없어요. 따라서 위에 다른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바로 이게 아주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의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무엇인가? 남부아시아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는다고 해. 우리나라에서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저급한 문화인 것 같아. 우열을 따졌네요. 우리가 우등한 거고 저들은 열등한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의 우열을 따졌는데 우리 문화가 우수하고 타 문화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죠?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문화 사회 갈등의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 다문화 사회잖아요. 요즘에 외국 사람들 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 반대되는 거는 뭘까요? 네, 국가적 차원이 되겠죠. 국가적 차원.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개인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번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국가. 2번 관용의 시민 의식을 함량한대요. 의식하는 거는 우리 개개인이 의식을 함량해야 되겠죠? 네, 개인적인 거고요. 3번 다문화 가정을 위해 법을 마련한다. 법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입니다. 다문화 가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구를 설립한다.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식 함량, 관용적 시민의식 함량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모의고사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